사나이 울리는 신라면. 신춘호 회장이 직접 쓴 그 카피는 1986년부터 38년 동안 한국 매운맛의 표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화의 시작도 끝도 형제 한마디에서 비롯됐죠. 1965년. 형은 동생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치아라. 밥도 못 먹고 사는데 무슨 라면이고. 그 한마디에 거절당한 동생이 자본금 500만 원으로 차린 회사가 60년 뒤 매출 3조 4천억의 농심이 되었습니다. 신라면 단 한 봉지는 누적 425억 개가 팔렸고 100여 개국에서 끓고 있죠. 그런데 2024년 그 신화에 처음으로 균열이 갑니다. 한국 라면의 해외 매출 1위 자리가 39년 만에 농심에서 삼양으로 넘어갔습니다. 1. 조삼천 37억 대 1. 조삼천 359억. 단 322억의 차이였죠.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형제의 거절에서 시작해 322억의 균열로 닫히는 농심 60년의 흥망사입니다. 1965년의 서울. 라면이라는 단어는 아직 낯설었습니다. 끼니를 거르는 집이 흔했고 학교에선 도시락 검사를 하던 시절이었죠. 동생 신춘호가 형 신격호를 찾아간 것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일본에서 자리를 잡은 형에게 동생은 라면 사업을 함께 하자고 청했습니다. 돌아온 답은 짧고 차가웠습니다. 치아라. 밥도 못 먹고 사는데 무슨 라면이고. 사투리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는 사업 동의 거절과 가족의 거리두기가 동시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날의 거절은 이후 60년 형제관계의 첫 단추가 됩니다. 35세 동생은 그 거절을 자서전에 이렇게 적어두었습니다. 그래, 형이 안 된다고 하는 사업을 내가 반드시 성공시켜 보이겠다. 결심은 곧 회사 등기로 옮겨졌죠. 1965년 9월 18일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 자본금 500만 원짜리 회사가 들어섭니다. 이름은 롯데공업 주식회사. 지금 농심본사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같은 해 12월 첫 제품이 시장에 나옵니다. 닭고기 육수를 슬롯데라면이었죠. 그러나 시장은 이미 삼양의 것이었습니다. 1970년대 초까지 두 회사의 점유율은 8대 2, 압도적 1위와 만년 후발주자 사이에 좁힐 수 없어 보이는 간격이었습니다.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자본금은 500만 원, 그런데 회사가 짊어진 빚은 자본의 10배, 부채율 1000%까지 부풀었습니다. 직원 월급은 사채로 막았고 공장은 매각 직전까지 갔습니다. 형이 안 된다고 한 사업이 정말 안 되는 쪽으로 흘러가던 시간이었죠.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1971년 12월 회사는 라면이 아닌 다른 카드를 꺼냅니다. 국내 최초의 스낵 새우깡이었습니다. 밀가루 4, 5톤 트럭 분량을 실험에 쏟아붓은 끝에 나온 한 봉지였죠. 이름이 정해진 과정도 남다릅니다. 신춘호의 막내딸 어린 신윤경이 아리랑을 자꾸 아리깡이라 발음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회의실로 올라가 새우와 합쳐져 새우깡이라는 이름이 되었죠. 훗날 아모레퍼시픽 서경배 회장의 부인이 되는 그 막내딸의 발음 한 번이 한국 스낵의 시작을 지은 셈이었습니다. 새우깡은 출시 3개월 만에 매출이 3.5배로 뛰었습니다. 부채율 1000%로 짓눌리던 회사는 이 한 봉지로 처음 숨을 돌립니다. 사채로 메우던 월급이 정상화되고 매각 직전이던 공장은 가동을 이어갔죠. 그리고 다음 라면을 만들 R&D 자금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새우깡 한 봉지 안에는 그저 자금만이 아니라 막내딸의 한마디가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새우깡으로 자금을 확보한 농심은 이제 본격적으로 라면 한 그릇을 다시 들여다봅니다. 라면의 핵심은 국물, 국물의 핵심은 스프였죠. 그렇게 1975년 농심은 새 라면 하나를 내놓습니다. 이름은 농심라면. 카피는 형님 먼저, 아우 먼저였습니다. 소비자에게는 형제를 권하는 다정한 한 줄이었지만 정작 두 형제 사이엔 그런 권유가 닿지 않고 있었죠. 이 농심라면이 가진 진짜 의미는 카피보다 기름 한 통에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 라면 업계는 대부분 우지, 그러니까 소기름으로 면을 튀기고 있었습니다. 농심은 그 흐름을 거슬러 파미로 일찌감치 바꿉니다. 1975년에 이 결정 하나가 14년 뒤 한국 식품업계 전체를 흔들 사건에서 농심을 비껴서게 한다는 사실은 이때만 해도 아무도 알지 못했죠. 그리고 1978년 3월 회사 이름 자체가 바뀝니다. 형 신격호 회장이
동생의 회사가 더 이상 롯데 이름을 쓰지 못하게 압박을 넣었기 때문입니다. 1965년 치아라로 거절했던 형이 13년 뒤에는 간판마저 떼어가려 한 셈이었습니다. 동생 신춘호가 고른 새 이름은 농심, 농민의 마음, 그리고 자신의 성씨인 영산 신씨, 매울 신신을 동시에 품은 글자였습니다. 종친회는 처음에 성씨를 라면 봉지에 박는다며 난색을 표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신춘호는 그 매울 신자를 회사 정체성에 새기는 쪽을 택했죠. 형의 이름을 떼어낸 자리에 자기 핏줄의 글자를 박아 넣은 겁니다. 이름을 갈아 끼운 농심이 다음으로 손댄 것은 공장이었습니다. 1982년 4월 경기도 안성에 새 공장이 준공됩니다. 단순한 라면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신춘호는 이렇게 말했죠. 라면 맛은 국물이고 국물의 핵심은 스프다. 안성 공장은 그 철학을 받아지은 사실상 대한민국 최초의 스프 전문 공장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만든 양념가루가 어떤 면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라면 한 봉지의 운명이 갈리는 구조였죠. 스프 하나를 잡기 위해 농심은 4.5톤 트럭 80대 분량의 밀가루를 시험에 쏟아부었다고 전해집니다. 라면 한 그릇에 트럭 80대, 그게 이 회사의 개발 광기였습니다. 안성 공장이 돌아가기 시작하자 라인업이 폭발합니다. 1982년 너구리, 1983년 9월 13일 안성탕면, 1984년 짜파게티. 단 3년 사이에 한국인 식탁의 절반을 뒤덮을 메가 브랜드 셋이 같은 공장에서 줄지어 나왔습니다. 마침 이 시기는 라면 가격 자유화가 풀리고 시장이 프리미엄 쪽으로 옮겨가던 시기와 정확히 겹쳤죠.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시대에 더 비싸게 팔만한 라면을 가진 회사가 농심이었던 겁니다. 그럼 이때 농심과 삼양의 격차는 얼마였을까요? 단 0.8%포인트였습니다.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1985년 3월 농심 40.4%, 삼양 39.6%, 1970년대 초 8대 2로 짓눌려 있던 동생이 창사 20년 만에 처음으로 형의 라이벌을 추월한 순간이었습니다. 거대한 격차가 아니라 0.8이라는 한자리 숫자. 그러나 한국 라면 시장의 무게중심이 이 한자리에서 처음으로 농심 쪽으로 기울었죠. 1위에 오른 농심의 1986년 한 제품이 등장합니다. 한국 매운맛의 표준이 되는 그 라면이었죠. 1985년 3월 농심이 0.8%포인트 차로 삼양을 따라잡은 그 해, 신춘호 회장은 곧바로 다음 한 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위에 올랐다고 안도하기엔 그 격차가 너무 얇았기 때문이었죠. 그가 던진 답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단 하나의 맛, 매운맛이었습니다. 그렇게 1986년 10월 빨간 봉지 한 장이 시장에 풀립니다. 제품의 이름은 신라면, 그리고 그 봉지 위에 박힌 한 줄의 카피가 있었습니다. 사나이 울리는 신라면. 광고 대행사도 외부 카피라이터도 아닌 신춘호 회장이 직접 쓴 한 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한 줄은 그 뒤로 38년 동안 단 한 번도 바뀌지 않게 됩니다. 왜 하필 매운맛이었고 왜 하필 사나이 울리는 이었을까요? 여기엔 두 겹의 의미가 포개져 있었습니다. 신춘호 회장의 본가는 영산 신씨. 그 신신이라는 한자가 공교롭게도 매울 신신과 똑같았습니다. 자기 성씨와 라면의 정체성을 한 글자로 묶어버린 셈이었죠. 신라면이라는 이름은 곧 신춘호의 이름이었고 매운맛은 곧 그가 회사에 새긴 인장이었습니다. 형이 안 된다고 한 사업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던 그 결심이 빨간 봉지 위에 한 글자로 압축돼 있었던 겁니다. 타이밍도 절묘했습니다. 1986년은 서울 아시안게임이 열린 해였습니다. 정부는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키워드 가운데 하나로 매운맛을 내세웠고 김치와 고추장이 외신을 타기 시작했죠. 그 흐름 위에 신라면이 정확히 올라탔습니다. 한국인이 한국의 맛을 다시 들여다보던 그 시기, 빨간 봉지 하나가 식탁 한가운데로 들어온 겁니다.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1986년 첫 해 매출 30억 원, 이듬해 1987년에는 180억 원, 단 한 해 만에 6배가 뛰었습니다. 그리고 1988년 신라면 한 제품의 시장 점유율이 약 25%에 이릅니다. 한국에서 팔리는 라면 4봉지 가운데 한 봉지가 신라면이었다는 뜻이었죠. 단일 제품이 시장의 4분의 1을 가져간다는 건 라면 시장에서 거의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신라면이 만든 건 매출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사회가 매운맛을 이야기할 때 기준점이 바뀝니다. 분식집과 배달 음식점에서 매운 정도를 표시할 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한 문장을 쓰기 시작했죠. 신라면 정도, 신라면보다 한 단계 매운맛이라는 추상적인 감각이 한 봉지 라면을 기준으로 수치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한 제품이 한 나라의 미각 표준이 된 사례, 신라면은 그렇게 한국 매운맛의 자척가 되었습니다. 그 사이 농심의 식탁은 이미 다 차려져 있었습니다. 1983년 안성탕면, 1984년 짜파게티, 1982년 너구리, 그리고 1971년 새우깡까지 1980년대 후반의 한국 가정 어디를 가도 농심의 봉지 하나쯤은 찬장 안에 있었습니다. 신라면은 그 라인업의 정점이자 상징이었죠. 사나이를 울린다던 그 한 봉지는 사실 한국인의 식탁 전체를 정리한 한 봉지였습니다. 다시 그 카피로 돌아가 봅니다. 사나이 울리는 신라면, 신춘호 회장이 직접 쓴 한 줄, 매울 신과 영산신을 포갠 한 글자. 1986년 30억으로 출발한 이 라면은 38년 뒤인 2023년 한 브랜드 매출 1조 2천억 원을 기록합니다. 한 사람이 쓴 한 줄의 카피가 한 회사를 먹여 살리는 단 하나의 자산이 된 셈이었죠. 그런데 신라면이 빨간 봉지를 휘날리던 1989년 11월, 한국 식품업계 역사상 가장 길고 잔인한 사건이 터집니다. 1989년 11월 3일이었죠. 검찰의 익명의 투서 한 장이 도착합니다. 라면을 튀기는데 공업용 우지를 쓰고 있다.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한 장이 한국 식품업계에 8년의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지휘봉을 잡은 사람은 김기춘 검찰총장이었습니다. 5개 회사가 입건됐습니다. 삼양식품, 삼림유지, 서울하인즈, 오뚜기, 부산유지. 대표와 실무자 10명이 한꺼번에 피의자 신분이 됐죠. 다음날 신문 1면에 공업용 기름라면 7글자가 박혔습니다. 슈퍼 진열대에서는 라면이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어머니들은 끓이던 냄비를 그대로 싱크대에 부었습니다. 그런데 이 명단에 농심은 없었습니다. 왜였을까요? 농심은 이미 1975년에 우지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14년 전 농심라면을 내놓으면서 기름을 파미로 바꿨죠. 형님 먼저, 아오 먼저라는 카피가 돌던 그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은 그 결정 하나가 14년 뒤 회사를 살린 겁니다. 폭풍 한가운데에서 농심만 비를 맞지 않았습니다. 피해는 1위 자리를 농심에게 넘겨준 직후의 삼양에 가장 깊게 박혔습니다. 라면 100만 박스가 폐기됐습니다. 직원 3,000명 중 1,000명이 회사를 떠났죠. 한 해 전 31%였던 점유율은 이듬해 10%까지 추락합니다. 박스 단위로 쌓이던 라면이 트럭 단위로 매립지로 향했습니다. 직원들은 책상을 정리했습니다. 회사는 기소장 한 장을 손에 쥔 채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법정에서의 시간은 느렸습니다. 1994년 1심은 유죄였습니다. 1995년 2심은 무죄가 났죠. 그리고 1997년 8월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익명의 투서가 도착한 그날부터 정확히 8년이 흘러 있었습니다. 진실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미국 USDA 기준으로는 분명히 비식용 우지였습니다. 그건 사실이었죠. 그러나 한국의 정제 기준에서는 정제 과정을 거치면 식용으로 쓸 수 있는 등급이었습니다. 검찰의 기소는 두 나라의 기준 차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시작됐다는 평가가 뒤따랐습니다. 8년 뒤 법원이 내놓은 판결문은 그 해석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문제는 시기였습니다. 무죄 판결문이 도착했을 때 시장은 이미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떠난 직원 1,000명은 돌아오지 않았고 잃어버린 21%포인트의 점유율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8년이라는 시간이 1위와 2위를 갈라놓는 콘크리트가 되어 굳어 있었죠. 여기서 한번 멈춰보겠습니다. 만약 1989년 11월에 그 투서가 없었다면 한국 라면 1위는 어떻게 됐을까요? 농심은 이미 1985년 3월에 0.8%포인트 차이로 삼양을 넘어선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1위 자리 자체는 우지파동 이전에 결정되어 있었죠. 그러나 두 회사의 격차가 단순한 1, 2위가 아니라 회복 불가능한 본진의 차이로 굳어진 것은 분명히 그 8년 동안이었습니다. 투서 한 장이 만든 8년이 점유율 격차에 쐐기를 박은 셈입니다. 한 가지 사실은 첨언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지파동을 지휘했던 김기춘 전 검찰총장은 후일 농심의 사회법률고문을 맡습니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그리고 2017년에 다시 한번. 음모론이 자주 인용하는 대목이지만 이 영상은 거기까지만 적어두겠습니다. 사실을 늘어놓고 판단은 보는 사람의 몫으로 남겨둡니다. 같은 시기, 신라면은 빨간 봉지를 들고 국경 밖으로 걸어 나갑니다. 100여 개국의 슈퍼마켓 진열대에 신라면이 놓이기 시작했죠. 누적 판매량은 한 봉지가 모여 425억 개를 향해 갑니다. 2015년에는 단일 식품 브랜드로는 처음으로 누적 매출 10조 원을 돌파합니다. 라면 한 종류가 10조 원을 넘긴 겁니다.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8년의 재판, 1000명의 퇴사, 31%에서 10%로의 추락.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신라면이 425억 봉지로 가는 길을 닦았다는 것. 한쪽이 잃은 만큼 다른 쪽이 가져갔다고 말하기엔 사건은 더 복잡합니다. 하지만 시장이 한 회사를 비워두는 동안 다른 회사가 그 자리를 한 봉지씩 채워갔다는 것만은 숫자가 정확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2021년 한 가지 선이 또 한 번 넘어갑니다. 그해 신라면의 해외 매출이 처음으로 국내 매출을 추월했습니다. 1986년 출시 이후 정확히 35년 만의 일이었죠. 한국에서 시작한 빨간 봉지가 한국 밖에서 더 많이 팔리는 시대로 들어선 겁니다. 신라면이 100개국을 누비던 그 무렵, 한국에선 두 형제의 시간이 조용히 닫히고 있었습니다. 형 신격호는 1922년생, 동생 신춘호는 1930년생, 8살 터울이었습니다. 6남 4녀 중 셋째이자 둘째 남동생. 그러니까 두 사람은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나 같은 시대를 건너온 형제였죠. 그러나 두 사람의 60년은 한 번도 같은 방향으로 흐르지 않았습니다. 1965년. 형은 동생의 라면 사업을 거절했습니다. 치아라, 밥도 못 먹고 사는데 무슨 라면이고, 그 한마디가 시작이었죠. 1978년에는 롯데 명칭을 쓰지 말라는 압박이 왔고, 동생은 끝내 사명을 농심으로 바꿉니다. 그 뒤로는 부동산이었습니다. 소홍동 호텔 부지를 비롯한 명예분쟁이 길게 이어졌고, 두 사람은 의절했습니다. 라면 한 그릇에서 시작된 갈등이 60년 동안 풀리지 않은 채 굳어진 것입니다. 2020년 1월, 형 신격호 회장이 세상을 떠납니다. 향년 99세. 한국 재계의 한 시대가 닫힌 장래였죠. 그런데 그 빈소에 동생 신춘호 회장은 끝내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두 아들 신동원과 신동윤만 보냈습니다. 형의 영정 앞에 동생은 서지 않았습니다. 형의 빈소에 동생은 끝내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년 2개월 뒤, 2021년 3월 27일, 동생 신춘호 회장도 형을 따라갑니다. 향년 92세, 1930년 울산에서 태어나 라면 한 그릇으로 삼양을 따라잡고 신라면을 100개국에 보낸 사람의 마지막이었죠. 신춘호 회장은 자서전을 한 권 남겼습니다. 제목은 액철학을 가진 장사꾼은 행복하다. 그 책은 형이 안 된다고 한 사업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한 줄로 시작됐고, 60년 뒤 농심을 매출 3조 원대 그룹으로 키운 한 사람의 결산으로 끝맺어졌습니다. 같은 핏줄, 같은 도시, 같은 시대를 살았던 두 형제는 끝내 같은 공간에 서지 않았습니다. 1965년의 거절이 2020년의 빈소 불참으로 닫히는데 꼬박 60년이 걸린 셈입니다. 신춘호가 떠난 그 해부터 농심의 신화에 균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균열의 진앙은 농심이 아니었습니다. 60년 전 신춘호에게 라면을 거절했던 그 형제 회사도 아니었습니다. 한때 우지파동으로 점유율 31%에서 10%로 무너졌던 회사, 삼양식품이었죠. 신춘호의 시대가 닫히던 그 무렵, 삼양의 불닭볶음면은 미국과 유럽의 마트 매대 위에서 조용히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삼양식품의 해외 매출은 2022년 6,057억 원이었습니다. 1년 뒤인 2023년엔 8,093억 원, 그리고 2024년 단 한 해 만에 1조 3,359억 원으로 뛰어오릅니다. 2년 사이 2배가 넘게 불어난 거였죠. 수출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68%에서 2024년 3분기엔 77%까지 치솟았습니다. 사실상 한국이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 사는 회사가 된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39년 동안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던 자리가 끝내 뒤집힙니다. 한국 라면의 해외 매출 1위가 농심에서 삼양으로 넘어갔습니다. 농심 1 조삼천 37억 원, 삼양 1 조삼천 359억 원, 단 322억 원의 차이였죠. 1985년 3월 농심이 삼양을 0.8%포인트 차로 처음 추월했던 그 해로부터 정확히 39년 뒤의 일이었습니다. 차이는 매출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같은 해 영업이익률은 농심 4.7%, 삼양 20%였습니다. 같은 한 그릇을 팔아도 남는 돈이 4분의 1 수준이었던 거죠. 삼양의 20%는 한국식품업계 전체에서 가장 높은 수치였습니다. 삼양식품의 2024년 매출은 전년보다 45% 늘었고 영업이익은 133% 뛰었습니다. 시가총액은 같은 기간 약 45배 상승했습니다. 같은 시간 동안 농심의 주가는 부진했고 2024년 영업이익은 1년 전보다 23.1% 줄었습니다. 내수 둔화와 환율 부담이 동시에 들이친 결과였죠. 체급의 균열은 시장 바깥에서도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한해 라면을 가장 많이 먹는 나라. 그 자리도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넘어갔습니다. 2024년 한국인의 1인당 라면 소비량은 79.2개, 베트남은 81개였습니다. 한국이 1위 자리를 내준 건 2021년부터였죠. 공교롭게도 신춘호가 세상을 떠난 그 해였습니다. 1985년 0.8%포인트로 시작된 1위가 정확히 39년 뒤 322억 원 차이로 끝났을 때 그 사이엔 무엇이 변했을까요? 한 회사의 카피가 한국 매운맛의 표준이 되었고 익명의 투서 한 장이 라이벌의 8년을 앗아갔고 형은 빈소의 동생을 끝내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이 끝난 자리에서 한국의 라면 1위는 다시 다른 매운맛 앞에 섰습니다. 그 균열을 이어받은 사람은 32세의 3세였습니다. 2025년 11월 21일 농심은 한 사람의 부사장 승진을 발표합니다. 신상열 1993년생 만 32세 시행일은 2026년 1월 1일이었습니다. 신상열은 컬럼비아대 산업공학과를 2018년에 졸업하고 2019년 농심의 사원으로 입사한 인물입니다. 사원에서 부사장까지 6년이 걸렸습니다. 국내 500대 상장기업 가운데 최연소 임원 출신이었죠. 그가 이끄는 자리는 미래사업실, 라면이 아닌 다음 60년을 책임지는 부서였습니다. 라인업은 라면 바깥에 있었습니다. 사우디 리야드 그린하우스와 맺은 3천만 달러 규모의 스마트팜 수출 MOU, 건강기능식품 라이필, 비건식품 베지가든, 반려동물 펫푸드, 그리고 전통주. 한 그릇의 매운맛으로 60년을 버틴 회사가 다음 60년을 위해 봉지 바깥의 사업을 동시에 5갈래로 펼치고 있었습니다. 농심이 내건 2030년 비전은 이렇습니다. 매출 7조 3천억 원, 그리고 해외 매출 비중을 38%에서 61%까지 끌어올린다는 약속. 322억 원의 차이로 1위 자리를 내준 회사가 다음 5년 안에 해외 비중을 2배 가까이 늘리겠다고 선언한 거였죠. 1965년 자본금 500만 원으로 시작한 회사. 1986년 한 해 30억 원으로 출발한 신라면이 38년 뒤 단일 브랜드 1조 2천억 원이 된 회사. 그 신화의 다음 60년은 누가 쓰게 될까요? 사나이 울리는 신라면. 신춘호가 1986년 직접 쓴 그 7글자 뒤에는 형제 한마디로 시작된 60년의 가족 비극과 322억 원으로 끝난 39년 1위의 시간이 함께 들어있었습니다.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